첫 번째 순서는 매크로 분석 안기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3Q GDP 나온 거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특징질 만한 거는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은 그 경제 데이터 중에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명목 GDP를 P랑 Q를 곱한 거를 실질 GDP Q로 나눈 거니까 기업들의 ASP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를 다 그냥 뭉그러뜨려서 한꺼번에 잡아버리는 거니까 또 각각 섹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중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게 GDP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기업들의 ASP가 돌아섰다. 좀 이렇게 좀 3Q 데이터부터 나오고요. 과거 저점이 09년 2Q, 15년 4Q, 2020년 2Q 이렇게 되니까 일단 기업들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환경이 화폐 유통 속도 돌아서고 기업들 ASP도 좀 돌아선다. 좀 이렇게 되면 가격 전가도 좀 가능하다. 리스토킹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소비가 지금 생산보다 좀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9월부터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고 압박 덜어내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도 좀 리스토킹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 흐름은 위로 가는 모습이고 중국 애들 그 통화량 증가율이 보통 내수에 한 6개월 선행하는데 이거 감안하면 내년 1Q까지는 쭉 올라가고 2분기에도 기술가 따지면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2분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대 강도로 보면은 미국 쪽이 좀 더 지금은 더 리스토킹할 룸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지금 역사상 밑바닥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중국은 이미 연초부터 조금씩 리스토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베타 값은 지금 봤을 때는 미국 쪽이 좀 더 상대 강도는 더 클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화폐 유통속도 계산하려면 통화량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통화량 데이터도 같이 나왔나요, 어제? 예, 중국은 조금 빨리 나와서 이게 어제 다 같이 나와서 어제 유통속도 돌아서는 것도 3Q가 지금 확인이 됐고요. 미국이나 한국은 아직은 좀 안 나왔는데 얘네들도 한 11월 중반쯤에 나오면은 같이 돌아서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퀀트 허율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전략부 퀀트 전략팀의 허율입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개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닛 자료로 이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제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친숙하실 겁니다. 이제 흔히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모멘텀 전략은 이제 과거에 이제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의 주가가 향후에도 이제 지속 상승하는 현상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널리 사용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큰 취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변동성이 높고 최대 낙폭이 크다는 취약점인데요. 이러한 이제 취약점이 크게 부과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2007,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2009년에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모멘텀 전략을 사용한 포트폴리오들은 대부분 시장을 크게 언더퍼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모멘텀 전략이 크게 성과가 이제 부진하는 경우를 이제 모멘텀 크래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모멘텀 전략의 이제 취약점들을 보완한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입니다. 그럼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이 뭐냐 이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즈 팩터, 시장 베타, 그리고 가치 팩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떤 체계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남는 기업의 고유 수익만을 가지고서 모멘텀을 쌓아서 만든 전략이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토털 모멘텀 전략 대비해서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이제 모멘텀 크래시 같은 현상도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토탈 모멘텀 전략 대비해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이 우수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과 토탈 모멘텀 전략을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표지의 아래에 있는 차트가 그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에서는 토탈 모멘텀 전략 대비해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이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의 알파가 이제 조금 사라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론도 말씀해 주시죠. 뒤에 종목 나와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을 활용해서 한국 주식시장이랑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을 산출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죄송합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의 표 9를 보시면은 코스피 구성 종목 내에서 이제 레지듀얼 모멘텀이 우수한 종목들 20개 정도를 이제 산출해 보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18페이지의 표 10을 보시면은 MSCI 이제 신흥국 지수 내에서 레지듀얼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상위 20개 종목을 산출해서 또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그때 금융위기 때 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놓은 거인 것 같은데 예. 사실 긴 시계열에서 보면 올해 같은 국면이 코로나 때문에 연초에 크게 빠졌다가 또 급반등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올해 경우를 혹시 적용을 해보셨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적용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좀 익숙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경우를 보시면 15페이지의 그림 17 보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대 32% 하락하였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이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을 사용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8%밖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잘 따라왔나요, 그럼? 지금 네, 이제 그림 16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도 이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율 씨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비를 한 자료인데, 허율 씨 역할은 지금 글로벌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해외 기업 분석하고 기존의 기업 분석에서 종목들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종목을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허율 연구원이 글로벌 종목들을 퀀트 베이스로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분석에서 추천한 자료들을 앞으로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게 기관들한테 아마 근데 해외 쪽 투자하는 그 기관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요. 아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해서 자료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조성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현대기아차에서 품질 비용 설명회가 있었고요. 지금 결론은 이제 세타 엔진 관련해서 추가 충당금을 쌓는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현대차가 3분기 품질 비용으로 2조 1,352억 원, 기아차가 1조 2,592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설정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3분기에 이제 대규모 적자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요. 일단 이벤트 자체는 지금 2017년부터 지금 3년 연속으로 충당금을 계속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벤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충당금을 설정한 주요 요인은 이제 작년부터 엔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인 KSDS라는 거를 장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전 고장 감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제 예전 같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도 이제 불이 켜지면은 이제 리콜을 하러 온다라는 그런 게 교환료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KSDS 달아주면서 2009년 이후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생 보증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평생 보증이 되다 보니까는 실제 운행 자체가 평상시보다는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운행 기간도 12.6년에서 19.5년으로 재산정을 하면서 이제 금액 자체가 좀 커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대략 한 1조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2조 1,000억 3분기에 품질 비용 쌓으면 대략 한 1조 정도 영업적자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뢰 측면에서는 좀 문제를 좀 남기긴 했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이제 노출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신차 효과라든가 이제 과거를 제외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미래 수익성에 반영될 그런 펀더멘탈은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되겠지만 내년 실적을 조정해야 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체적인 이번 사이클에서의 어닝 모멘텀을 내년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2022년이나 23년점의 정점에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단기 충격이 있더라도 뭐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수익 가치, 미래 수익 가치 감안하면 조정폭이 그렇게 크거나 길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드렸던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의견들은 다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냥 3분기 때 한번 털고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KS, DS 적용 이후에 이런 게 생겼다면 사실 뭐 앞으로 생산되는 차들도 다 얘네들이 달려 있을 거고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추정했던 비용들보다 더 계속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과거의 경험률하고 지금 이걸 장착하고 1년 뒤에 나타나는 그 경험률하고의 차이를 감안해서 이제 이 율 자체를 올린 거죠. 지금 비용 자체를 한꺼번에. 예. 저희 모델을 만질 때 그냥 올해만 만지면 더 이웃거나 손을 안 대도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올해 지금 실적 추정 변경 아직 안 하는 거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나오기 때문에. 이 품질 비용 설명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행사인데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어제 갑자기 한 것 같은데 어떤 행사예요 이게? 아니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가 발생해서 갑자기 한 겁니다. 예, 다음은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나간준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콘주란과 이제 리주란 중심의 의료기 부분 성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창사 최초 매출 1,000억 원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매출액 285억, 영업이익 77억 원으로 양호한 모습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콘주란과 리주란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이제 의료기기 매출이 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 급여와 입소문 효과로 콘주란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제 리주라는 경우에는 이제 2분기 때 코로나19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와 이제 싱가포르향 수출이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도 3분기부터는 회복세에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향으로 2분기부터 수출이 나가고는 있는데 이제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출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전반적인 리주란 수출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톡신 리엔톡스도 출시 후에 이제 수출이 꾸준히 나가면서 이제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전문 의약품 부분 매출이 소폭 둔화되면서 이제 2분기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또한 이제 견조한 중국향 화장품 수출 지속되고 있어 화장품 매출은 분기 대비 10.1% 증가한 48억 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콘주란 효과와 이제 리주란 신제품, 이 리주란 HB라든지 연말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리주란 약제주익인 리주메이트가 이제 10월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리주란 시술 확대 효과를 일으킬 신제품 효과로 내년에도 이러한 의료기기 부문 중심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 가다가 얘네들 광고판을 봤거든요. 혹시 뭐 마케팅비가 크게 늘어서 뭐 수익이 일시적으로 또 뭐 수익성에 충격이 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사실 그 버스에 아마 그 수혜 분이 이제 모델로 나오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단 마케팅 비용은 이미 선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여기가 광고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딱 그 광고 하나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일회성으로 비용단에서 증가할 만한 요인이라고 하면은 광고 선전비나 지급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고종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 실적이 저희 예상보다 하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3분기는 예상대로 7개 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이익 개선 폭이 이제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500억으로 다시 추정을 합니다. 일단 내용 면에서 좀 보면
LCD 사업은 뭐 이쯤 되면 거의 뭐 코로나 수혜가 가장 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셋업체들의 이제 패널 재고 축적 효과로 출하량이 이제 증가했던 걸로 지금 저희 추정되고 있고요. LCD 패널 가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까지 집계된 가격 추이를 보면 상승했기 때문에 PQ가 이제 다 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CD 사업은 TV, 모니터, 노트북 전부 이익을 냈을 것으로 저희 추정되고 있고요. 중소형 OLED 사업은 이제 애플 아이폰 12 그리고 애플 워치 패널 공급으로 출하량이 2분기 대비 130% 정도 이제 증가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변경은 없고요. 대형 OLED 사업은 이제 중국 광저우 8세대 설비 정상화 효과가 턴어라운드에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 이제 작용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4분기도 이제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이제 1,000억 정도의 이익을 이제 추정을 합니다. LCD 사업의 이제 흑자 기조 유지에 이제 더해서 OLED 사업의 이제 활약이 이제 돋보일 것으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인데, 중소형 OLED는 아이폰 12 애플워치 효과가 4분기에도 이제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시 지원 효과 때문에 4분기의 패널 출하량 증가가 3분기보다 더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이제 광군제, 여기까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든지 신규 게임 콘솔 출시 때문에 12월에도 가동률이 크게 이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예상보다 이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이제 이제 번들 판매는 이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걸 보면 OLED TV의 48인치를 같이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도 기존 과거와는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대형 OLED 출하량 자체는 이제 증가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바닥은 확실히 이제 버텀아웃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유는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 그리고 21년 연간 이익 성장 전망이 이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성장은 이제 잘 보시는 것처럼 OLED 사업이 이제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서 비용 상승가 나타나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고객사 없이 OLED 투자를 이제 진행을 했고, 고객사 확보에는 기술이 받쳐주지 않아서 OLED 실적 악화가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OLED 가동률, 수율에 대한 우려는 전부 해소가 되었고, 내년 연간 기준으로 이익 성장 저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번 이제 투자 포인트로 제시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 유일 중소형 대형 OLED 양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PBR 0.5배고요. 글로벌 디스플레이 섹터 평균 1배이기 때문에 하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돌아서는 거 보면 되게 매력적이지만 사실 주가 바닥에서 보면 좀 제법 올라왔고, 여기 업종 평균으로 일단 비교를 해서 0.94배보다 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LGD 과거에 이렇게 PBR 밴드를 그려보면 그 밴드 안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요? 5개년 평균 PBR 1배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디레이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3배까지 빠졌고요. 지금 0.5배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추가 업사이드는 저희는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처럼 호황기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도 분명히 여전히 치열하다라는 존재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배 아래까지는 저희는 충분히 터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목표 주가는 0.8배 내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봉이죠. 주봉을 한번 쳐보죠. 그리고 월봉도 한번 쳐보고요. 이게 지금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좀 더 길게 앞으로 한 3, 4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좀 아주 안 좋은 시기를 지나서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 영업 사업 구조도 되게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LCD 쪽 폐지하고 하면서 좀 그렇게 레벨업을 좀 장기적으로 해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회사가 지금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전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LCD 사업 자체는 내년에 이제 사업을 완전히 이제 철수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단은 유지가 되고 내후년에도
지금 뭐 유지가 될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뭐 전략 자체가 뭐 좀 시간상으로 조금 딜레이가 뭐 됐다라고, 수명이 더 연장됐다라고 약간 볼 수도 있고요. 올레드 사업에 대한 뭐 확장이라든지 뭐 전략을 강화한다라는 거에 대한 변화는 이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후에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좀 가시성은 떨어지지만, 뭐 3년 후에 이제 3년까지 이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LCD 사업은 이제 수명이 이제 연장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큰 스윙 팩터라고 약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이익을 내는 약간 그런 사업부가 될 가능성은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올레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스윙 팩터라고 약간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성장 동인으로 이제 자리 잡을 동안은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내년에 올레드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뚜렷한 상저하고에 대한 이익 트렌드가 이제 보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OLED 쪽에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가 화웨이인데, 화웨이가 이제 이탈을 하면서 상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삼성전자의 고객사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애플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이익 트렌드는 이제 뚜렷할 거로 보고 있고, 상반기에 이제 보안 매출 자체는 이제 LCD 쪽으로 이제 묶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이익 성장에 대한 약간 그림 자체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후년에는 이제 뭐 또 어떤 이제 고객사가 이제 뭐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이제 애플의 올레드화 중심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제 올레드 중심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22년부터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대체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NH글로벌 인프라 김영건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한 0.8% 정도 총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총수익이라면 배당하고 포함이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좀 이슈는 유럽이 이제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이 돼 갔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뉴스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야간 통행도 금지가 돼 있고, 스페인은 마드리드 주변에 있는 비상상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6명 이상 모임 집단을 또 금지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난주에서는 제일 많이 빠졌고요. 섹터로 보면은 공항 인프라가 4%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통행이 금지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선반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는 그 글로벌 인프라뿐만 아니라 리츠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이코노미스는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또 얼리 사이클이 온다면은 중염 중수익에 가장 좋은 수익을 보여줬다는 게 우리 히스토리컬 그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유로존이 유로존이 그 코로나 3차 유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정부 지분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분도 가지고 있어서 전력 유틸이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탈리아 전력 TRN을 좀 탑픽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은 2차 확산에서 조금 둔화돼서 호주는 사실상 통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내수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도로 인프라의 TCL이 지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4페이지의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영국에 있는 우리가 PNN 수전 인프라를 조금 편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무디스 신용등급도 영국을 강등했고, EU에 있는 그 무역 협상도 약간 노이즈가 자꾸 생긴다. 그렇게 봐서 그 침체 구간이 조금 더 다른 국가보다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인프라는 확대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